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여운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돌싱녀입니다. 전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저에게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욱 용서하기 힘들었어요. 아이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아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한동안은 너무 힘들었지만 저에겐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고 언제까지 과거만 붙들고 우울해하고 분해하며 살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남았으니 그 결혼이 꼭 헛된 일만은 아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고 씩씩하게 다시 살아가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은 대형 장난감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세요. 저도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요. 매장이 여러 개라서 부모님은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주로 본사 매장에 계시고요. 저는 지사 매장에 있으면서 온라인 판매 책임자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 둘 다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이 여러 개인데다 규모도 좀 있어서 직원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긴 한데 오빠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 후 가까운 지방으로 발령이 되어 내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사업체를 나중에 저에게 물려주실 생각도 있으세요. 상황은 이렇고 다행히 아이를 혼자 키우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가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꽤나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했고 오로지 일과 저희 아이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재혼 생각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죠. 내 인생에 또 남자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데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함부로 단언하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운명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재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직원들과 회식 날이었습니다. 1차로는 고기를 먹고 2차로는 몇몇 갈 사람들만 함께 근처에 있는 칵테일 바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요리와 함께 칵테일도 파는 분위기 있는 다이닝 바였죠. 직원 중 한 명이 여기 몇 번 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저보고도 같이 가보자 했었거든요. 가고 나서 저도 분위기 좋다고 애 키우면서 사니 이런 데도 못 와봤다고 웃으며 그랬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저희 테이블로 한 남자분이 다가와 음식은 입에 맞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서글서글한 인상이 너무 멀끔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에게 이분이 이 다이닝바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사를 하며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직원이 저보고 대표님도 여기 너무 마음에 드시죠 했는데 그 사장이라는 남자가 저더러 대표님이시냐고 회사 운영하시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쩍게 웃으면서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요 앞에 장난감 매장 운영한다고 웃으며 그랬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다고 매장이 엄청 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자녀 있으시면 한번 구경 오세요. 제가 인기 많은 장난감으로 추천 잘해드릴게요 하며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 사장도 명함을 받고는 한참을 보더니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하며 자리를 떠났죠. 사장이 싹싹하고 손님들한테도 살갑게 잘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 매장에 그 사장이라는 남자가 정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터넷 판매 일도 하기 때문에 매장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데 하루는 직원 한 명이 누가 왔다고 저를 찾더라고요. 그렇게 내려갔는데 뜬금없이 그 다이닝바 사장이 있는 겁니다. 딱 한 번 잠깐 대화하는 게 전부인데 여기는 어쩐 일로 왔을까 의아했죠.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네, 저 앞에 다이닝바 사장님 맞으시죠? 맞아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그때 장난감 필요한 일 있으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와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자녀분 나이가... 저는 결혼 안 했고 저희 조카요. 누나 아들이 6살인데 장난감 어떤 게 좋을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그 남자는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6살 남자아이들에게 한참 인기 있는 장난감들을 추천해줬고 그 남자는 고맙다며 그중 가장 크고 비싼 장난감으로 골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또 놀러 오라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또 놀러 가겠다고 했죠. 그 남자는 인사 후 저희 매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고 근데 아직 결혼은 안 했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 공교롭게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그 남자였어요. 제가 명함을 줬었는데 그걸로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추천해준 선물 조카가 너무 좋아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는 겁니다.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전화가 그리 싫지만은 않았어요. 저도 잘 됐다고 했고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남자가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 만나면 말해준다면서요. 보통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이상하게 저도 그 남자에게는 호감이 생겨서 한 번 정도 더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 하는 소리가 사실 저를 자기 가게에서 처음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 한눈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조카 핑계로 일부러 장난감도 사러 온 거라면서요. 저만 괜찮으면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인연을 이어나가도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묘하게 설레기도 했어요. 누가 저 좋다고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온 것도 오랜만이었고 잊고 지냈던 이성적인 감정도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 저한테 호감을 가져주셨다고 한 건 감사하지만 나는 사실 이혼을 했고 딸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거 들어보니 미혼이신 것 같은데 미혼이시면 그냥 같은 미혼인 여자분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게다가 저는 지금 딱히 연애할 생각도 없다고 그랬죠. 그 남자는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잠시 생각을 하다가 혹시 자기가 싫다기보다 이혼한 거랑 아이가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적당히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 남자도 제 거절을 잘 받아들였고 그럼 이것도 인연이니 친구는 괜찮느냐 해서 그렇게 지내기로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 남자에게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외도 상대였던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너무 참담하고 우울했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지만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기도 했고 그 내연녀랑 기어코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분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속상한 마음을 그 남자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더 전 남편 욕을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그 남자와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샌가 저는 그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저희는 연인처럼 되어 있었죠. 착하고 다정스러운 성격에 인상도 좋고 매너도 좋고 이해심도 많은 데다 능력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남자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뭐하러 이혼하고 애까지 있는 내가 좋다고 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진심만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점차 진지한 사이가 되어갔고 저는 큰맘 먹고 저희 딸도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친이 된 그 남자는 저희 딸에게도 참 잘했어요. 마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라도 하는 것 마냥 저희 딸에게도 잘하고 다정스러웠죠. 저도 그 모습에 더욱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 딸도 남친을 잘 따랐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상처가 너무 커서 두 번째 결혼은 절대 없을 거다 다짐했는데 그 다짐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가 내 진짜 인연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친아빠는 아니라도 우리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도 한번 만나 뵀는데 워낙 싹싹하고 성격이 좋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재혼 이야기까지 진지하게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주변에선 다 저희의 만남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희 오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도 제 소식을 듣고 그 남자를 한번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오빠네 가족들이 다 모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친을 정식으로 소개했죠. 부모님이 좋아하신 만큼 당연히 저희 오빠도 남친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남친과 오빠가 동갑이어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오빠는 아니었어요. 대화를 이어나갈수록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을 끝낸 후에 남친도 느꼈는지 형님은 나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우리 오빠가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렇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저희 오빠는 진짜 제 남친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주야, 네 남친 있잖아.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 맞아? 왜? 요식업 한다더만 거기는 가본 거야? 당연히 가봤지.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거기 사장 맞아? 당연히 맞지. 왜 그래? 그때 대화할 때 네 남친 땡땡대학 경영학과 나왔다고 했지? 거기 내 친구 정원이가 다닌대잖아. 아, 정원 오빠가 거기 나왔었나? 그래. 그래서 내가 네 남친 물어봤거든? 나랑 동갑이니까 학번도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정원이가 그런 애 모른대. 처음 들어봤대. 거기 나온 거 진짜 맞아?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정원 오빠가 어떻게 다 알아? 거기 학생도 많을 텐데. 그래도 동기면 알지. 모를 수도 있지. 휴학을 했을 수도 있고 군대 갔다 온다고 다닌 시기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근데 오빠는 왜 내 남친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대화 나눠보니 영 이상해.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많고 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해보인다고 해야 되나? 오빠는 제 남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기분 나빴죠. 누가 뭐라 해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재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니까요. 오빠, 고작 그거 몇 시간 보고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아니지. 물론 그렇긴 한데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좀 보이잖아. 오빠가 점쟁이야? 그런 걸로 사람을 알게? 철민 씨 좋은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도 좋게 봤어. 야, 경주야. 내가 네 친오빠로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너 네 남친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봐. 내가 보기엔 말하는 거 앞뒤도 안 맞고 딱 속빈 강정 같아. 너 오빠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됐거든? 사람 잘 본다는 사람 중에 진짜 잘 보는 사람 보지도 못했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오빠가 재혼하는 거 아니잖아. 저는 오빠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저희 오빠가 예전부터 촉도 좋고 눈치도 엄청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남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면서 저렇게 말하는 건 저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오빠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엔 저도 솔직히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오빠의 말 맞다나 석연치 않은 부분도 한 번씩 느꼈거든요. 남친은 아버지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신댔는데 처음 물어봤을 땐 토목 쪽 사업을 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다시 물어보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인테리어 쪽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토목 쪽 사업하신다 하지 않았냐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한번 아버지 뵙고 싶다고 했는데 자꾸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미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영학 전공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쪽으론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나눠보면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친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놀았다고 웃으며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전공까지 한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 저도 뭔가 의아한 부분이 종종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오빠 얘기를 들으니 저도 한켠으론 찝찝하기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제 본능이 주는 신호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저는 오빠의 경고 뒤에도 남친을 계속 만나왔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결혼할 남자라며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남친의 다이닝 바에서 제 친구들과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친구들도 하나같이 남친 너무 괜찮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남친도 매너 좋게 친구들에게 잘 대했고요. 친구들도 다 저보고 부럽다면서 첫 남편은 완전 똥차였는데 똥차 가고 벤츠 온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그 남자가 진짜 똥차 중에 똥차, 그것도 폐차 직전의 똥차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하루는 아예 본가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보고 긴 말 할 것 없고 그놈이랑 끝을 내래요. 그놈이 혹시 너한테 돈 빌려간 건 없느냐 물으면서요. 저는 기분 나빠서 뭔 소리냐 그랬는데 저한테 서류봉투 하나 주더라고요. 저보고 직접 확인하라고요. 그렇게 서류를 열어본 저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영 석연치 않았던 오빠는 결국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남친 뒷조사를 해보게 되었답니다. 오빠가 법 관련 공무원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업체나 그런 일 하는 지인도 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저 몰래 제 남친 뒷조사를 좀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제 남친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더군요. 아버지는 사업하시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작은 열쇠 점포 운영하시는데 정작 남친과는 인연 끊은 지 꽤 됐답니다. 아마 남친 사고 뒤치다꺼리에 지쳐서 인연까지 끊은 것 같았대요. 어머니는 안 계시고요. 남친은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중퇴랍니다. 근데 중퇴 이유가 너무 충격적인 게 고등학교 재학 중에 무려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호스트바라고 하는 데서 선수로 일했다는데 미성년자인 것도 속였다네요. 그게 걸려서 결국 학교도 잘리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아예 그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포주까지 되어서 성매매 알선도 했는데 그냥 성매매 알선도 아니고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록까지 있고요. 그 뒤로도 여전히 이런 쪽으로 일을 했고 심지어 지금도 간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이닝바는 엄밀히 말하면 남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인이 실질적인 대표고 남친은 그저 바지 사장 중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이닝바의 진짜 주인이라는 지인도 같은 유흥업계 종사자고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는데 믿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빠가 뭔가 잘못된 자료를 들고 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남친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고 아예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흥업소 출퇴근하는 사진까지 제 눈으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소위 말해 선수로 뛰는 건 아니고 그 선수들을 관리하는 마당 같은 거랍니다. 남친이 생긴 게 좀 수수한 편이어서 그런 일 할 것처럼은 안 보이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그쪽 바닥에서만 있었고 닳고 다른 인간이래요. 남친에게 사기당하듯 돈 뜯긴 여자도 여럿이라 하고요. 생긴 게 오히려 평범한 듯 선하다 보니 그걸 강점으로 더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만 보는데 진짜 살면서 마주칠까 싶을 정도의 하루 인생을 사는 쓰레기 인간이더군요. 이제 와서 가만 보니 저와 만난 것도 애초에 일부러 접근한 것 같았죠. 제가 꽤나 큰 장난감 판매 매장 운영하는 대표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매장이 여러 개니까 그만큼 저한테 뜯어낼 돈도 많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런 류의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제가 그런 사기를 당할 만큼 재력을 가진 부자도 아니거니와 진심으로 믿었던 남자인데 사실은 사기로 저에게 접근했고 그걸 저 역시도 깜빡 속아서 넘어갔다는 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오빠가 이제 자기 말을 믿겠냐며 헤어져라 어쩌라 하는데 그 말은 들리지도 않고 그저 충격일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도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는데 그만큼의 충격이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일을 2번이나 당하나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기에 놀아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그동안 보였던 그 모든 것에 진심이라곤 하나도 없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게다가 너무 소름 끼치고 화도 났습니다. 저는 둘째치고 저희 딸애한테까지 철저하게 사기를 친 거니까요. 성매매 알선, 그것도 심지어 청소년 성매매 알선까지 해서 징역까지 산 그 포주놈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딸이 새아빠로 만들어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분노하면서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현실적으로 걱정도 됐습니다.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철저하게 이중적인 얼굴로 살아온 인간인데 제가 사실을 다 알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싶기도 했어요. 해코지 걱정도 솔직히 됐고요. 제 직장은 물론 저희 가족도 다 소개해줬는데 혹시라도 땀만 먹고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이런 인간이랑 헤어지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문제없이 끝을 내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던 도중 저는 또 기절초풍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남친 정체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그 누구도 안 만나고 싶었는데 친구가 꼭 봐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딸을 부모님께 맡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부르느냐 하는데 친구가 대뜸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은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5주 됐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사귀던 남친과 헤어졌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요. 너 상욱 씨 다시 만난 거야? 그 사람 아예 아니야. 그럼 너 누구 만나는 사람 있었니? 우리한테 말 안 했잖아. 친구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경주야. 그렇다고 내 뺨을 때리지 마. 나 지금 임신 중이니까. 뭔 소리야. 철민 씨 아이야. 뱃속의 아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제 남친의 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언제 이 친구랑 내 남친이 따로 만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뭐라고? 내 남친의 아이라고? 네가 언제 내 남친을 따로 만난 건데? 실은 전에 네가 철민 씨 소개시켜줬잖아. 그때 철민 씨 가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 뒤로 나 혼자 또 갔었거든. 거기서 철민 씨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게 시작이었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친 영업장에 따로 찾아간 이 친구도 어이없고 제 친구 왔다고 신나서 작업 걸어댄 남친도 어이가 없었죠. 그걸 시작으로 둘이서 만났다고? 미안해. 근데 우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냥 친구 남친이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한 건데. 저는 뒷골이 당기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친하고 이미 헤어지려고 한 건 둘째치고 친구라는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나 싶었죠. 이 사실 박철민 그 인간한테도 얘기했니? 철민 씨는 일단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너한테 말해야겠더라고. 철민 씨도 고민이 많아. 근데 우리 서로 사랑해. 철민 씨도 너한테 헤어진다고 말하겠다 했어. 나랑 헤어진다고 했다고? 저는 속으로 이걸 잘됐다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겉으로는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고 차도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내 남친이 새로운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꼬셨나 싶은 생각이요. 근데 사실 이 친구 겉으로만 그렇지 완전 깡통이거든요. 허영심이 강해서 명품으로 다 휘감고 다니지만 전부 빚이고 본인이 감당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좀 웃기더라고요. 제 친구는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잘나가는 다이닝바까지 운영하니까 제 남친이 좋아 보였을 거고 또 반면 제 남친은 제 친구가 온갖 비싼 명품 휘두르고 다니고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니 저보다 더 돈 많은 집 딸인 줄 알았던 것 같았죠. 한마디로 둘 다 헛다리 제대로 짚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친구에게 그랬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친구 남친을 꼬실 생각을 했느냐. 그때 내가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보고 이해 좀 해주랍니다. 자기랑 제 남친이 진짜 운명 같대요. 사실 첫 만남 때부터 둘이 뭔가 통했답니다. 저더러 이해해달라는데 콧방귀가 절로 나오고 너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 그랬죠. 네가 이러고도 친구냐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본심을 말하더군요. 내가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너랑 철민 씨가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도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철민 씨는 솔로고 너는 애 딸린 이혼녀냐. 철민 씨를 진짜 위한다면 놔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저는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얘가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참 잘 알겠고요. 이런 인간을 여지껏 친구로 알고 살았구나 싶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친에게 전화를 해서 이 자리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헐레벌떡 자리로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친에게 얘가 너랑 자고 애까지 생겼다는데 사실이냐 그랬고 남친도 몹시 당황하며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변명 필요 없다고 둘이서 애 키우고 잘 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남친에게는 앞으로 연락할 생각 말라고 우리는 끝이라고 했고 친구에게도 우린 더 이상 친구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은 다 말할 거라 그랬습니다. 남친은 끝까지 저보고 오해니 어쩌니 하는데 저는 내 뒤에서 내 친구 꼬신 것도 맞고 내 친구랑 잔 것도 맞지 않느냐. 게다가 애까지 생겼으니 둘이 천생연분 같다. 백년해로 해라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헤어지려고 한 남친인 건 맞는데 두 명에게 대놓고 배신을 당하니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고 한편으론 두 인간들 꼬라지가 너무 한심하고 웃기고 차라리 잘 됐다 싶고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끝을 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다 말했죠. 친구들도 다 어이없어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친구는 제 전남친과 결혼하겠다고 자기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너네들도 우리를 이해할 거다 이랬대요. 하지만 전 남친놈은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오해한 거다. 그애 내 아니다. 만나서 대화하자 질척이더라고요. 그 친구보다는 제가 더 등쳐먹을 게 많아 보여서 일어나 싶기도 했죠. 저는 우리는 끝났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내 친구랑 잘 살라고 덕담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친구가 연락 와서 왜 자꾸 철민 씨한테 질척이느냐고 저한테 도리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혔죠. 내가 질척이는 게 아니라 네 남친이 질척인다고 해도 안 믿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해주고 그것들 알아서 자멸하길 바랬는데 하는 꼬라지가 너무 열받아서 좋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 얘기 있다고요. 그렇게 친구와 만났는데 이미 배도 좀 불렀더라고요. 배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박철민은 아직도 나한테 연락질 하느냐고 네가 똑바로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오히려 질척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오빠에게 받은 서류 건네줬습니다. 이건 내가 한때 친구였기 때문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친구는 저를 한껏 경계하며 그 서류를 꺼내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박철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건 천천히 집에서 보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너 그 인간이 돈이라도 꽤 있나 싶은 것 같아서 친구 배신하고 깨찼나 본데 그건 내가 지금 말해줄게. 그 인간 지금 완전 개털이고 가진 거라고는 외제차 한 대가 다야. 집도 월세로 원룸 살더라고. 너한테 사는 집도 안 보여줬지? 제 말에 친구 낯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뭐라고? 너 뭔 소리 하니? 그 잘나가는 다이닝바 운영하는데 우리 철민 씨가 개털이라고? 그거 박철민 거 아니야. 아는 지인 거고 박철민은 바지 사장인데 바지 사장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더라. 진짜 본업 말하기가 쪽팔리니까 적당히 그런 바 운영한다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야. 뭐? 그걸 내가 믿으라고? 그럼 우리 철민 씨 본업이 뭔데? 부들거리는 친구 앞에서 저는 웃으며 말해줬죠. 호스트바 포주. 지도 예전엔 선수로 일했었고. 제 말에 친구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내가 철민 씨랑 만난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거니? 거기 있는 서류 네 눈으로 봐. 친구는 그제야 허겁지겁 서류들을 꺼내 보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버리려고 했던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네가 허겁지겁 주워서 고이고이 모시고 있는 거야. 물론 박철민도 똑같지. 너 개털이고 가진 거 빚밖에 없는 거 모르고 작업친 거 같으니까. 둘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너네 보고 천생연분이란 거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서류만 보고 있더라고요. 뱃속에 애도 있는데 헤어지지 말고 천년만년 지지고 볶고 잘 살아봐. 참 잘 어울린다. 결혼식 할 거면 나도 좀 불러주고 내가 축의금으로 10원 한 장은 넣어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실시간으로 망해가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참 우습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욕 한 바가지 먹고 인연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박철민 그 인간과 개싸움 벌였겠죠. 똥과 설사의 싸움이나 다름없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를 정리했고 그 친구도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잠도 안 올 정도로 분통 터졌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너무 감사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언제든지 저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던 친구도 정리하고 어차피 끝내려고 했던 그 쓰레기 같은 전남친하고도 잘 끝이 났으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했지만 오히려 잘 끝이 나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과 같은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남자는 없는 게 낫겠구나 깨닫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아이 잘 키우며 살려고 합니다. 재혼 전에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싶고요. 이제 전 남편이 어떻게 살든 또 전 남친과 친구가 어떻게 됐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내 할 바 아니고 그저 제 앞의 인생과 가족들만 보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인생에 하등 도움 안 될 인간들 잘 정리했으니 저도 가뿐한 마음으로 잘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